예, 안녕하세요. 대최공, 대한민국 최고 공인중개사입니다. 오늘은 우리 사무실이나 보통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, 집합건물, 즉 다세대나 아파트, 여기 매매 계약 할 당시에 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. 그것이 뭐냐면 등기부등본에 보면 그 표제부 첫 번째 표제부와 두 번째 표제부 그다음에 갑구에 보면 소유권자를 나타내는 것을 기록을 하게 되고, 을구에 보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란이 있습니다. 근데 나중에 이제 이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재밌게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고,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인천에 있는 어떤 한 아파트를 이제 매매 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제 등기부등본을 딱 열람을 했을 때 을구란에 1번에 은행에 근저당이 되어 있었습니다. 이게 매매 금액은 한 2억 한 5천 정도 되는 금액이었었고, 그 다음에 KB 시세는 한 2억 한 8천 정도 되는 이제 그런 아파트였었는데, 아파트 계약을 하려고 보니까 이제 소유자 말고 을구의 1순위로 은행에서 이제 채권 채무 금액 1억 7천이 잡혀 있었고,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순위로 개인 근저당권에 이제 다른 예를 들어서 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한 1억 한 6천 정도 이렇게 개인 근저당이 잡혀 있더라고요. 그러면 은행권에 이제 근저당이 1억 7천 정도 잡혀 있고, 그다음에 2순위로 을구란에 일반 개인 근저당이 1억 5천에 잡혀 있으면 다 합치면 3억 2천 정도의 하자가 있는 거죠. 3억 2천. 근데 우리는 매매 금액이 2억 5천이란 말입니다. 2억 5천이면 우리가 2억 5천을 지불을 하고 이 등기권리증, 즉 집문서를 내 앞으로 갖고 왔을 때 을구란의 하자가 없어야 되겠죠.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고 할 때도 우리가 받는 대출이 1순위가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 거고, 또 이런 상황일 때는 분명히 은행에서도 물어볼 겁니다. 아마 이거 하자를 어떻게 풀 것인지 이렇게까지는 일반적으로 다 생각을 할 수 있어요. 생각을 할 수 있는데, 이게 만약에 이제 계약날 가가지고 계약부터 일단 하게 되면 계약금이 넘어가요. 근데 보통 어떤 경우에는 뭐 계약금이 뭐 몇 프로다 정해진 건 없지만 보통 10% 선에서 넘어간다 하면 매매 금액이 2억 5천이니까 10% 2,500만 원이 넘어가겠죠. 근데 가끔 가다가 계약금을 좀 많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한 4천만 원을 얘기하시더라고요. 4천만 원을 얘기를 하게 되면 계약금을 치르고 난 다음에 잔금 치료를 할 때 2순위 개인 근저당 갖고 있는 사람이 이걸 풀어주지 않으면 잔금을 못 치르는 거잖아요. 그리고 우리가 잔금 2억 5천 범위 내에서 전부 다 풀 수 있는 범위가 돼야 되는데, 일단 3억 2천이 넘어가니까 내가 2억 5천을 다 준다 하더라도 1순위 하자, 2순위 하자를 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러면 계약금 4천만 원 주고 이제 잔금일 날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. 왜냐면 은행 자체에서도 선순위를 가지려고 먼저 선순위를 가지려고 은행에서는 무조건 1순위를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잔금일 날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1순위 은행권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잔금일을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몇 월 며칠 잔금이다 그러면 그 채무자가 해당 은행으로 전화를 하면 원금이 얼마고 이자가 얼마를 가르쳐 줍니다. 잔금일 기준으로 해서 만약 한 달 뒤에 잔금을 한다 그러면 한 달 뒤 그 날짜에 원금 얼마고 이자 얼마입니까? 라고 물어보면 은행에서 이제 당사자한테는 가르쳐 주죠. 원금 얼마고 이자 얼마입니다. 그리고 상환할 수 있는 계좌번호 가르쳐 주세요. 그러면 상환 계좌번호를 가르쳐 줘요. 그러면 이게 근저당권도 등기 필증이 있습니다.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소유권 이전하면 집문서라고 하죠. 그 집문서도 정식 명칭은 등기 필증이거든요.
등기 필증이 집무서이듯이 이 근저당권도 필증이라는 게 있어요. 그럼 이 필증은 누가 갖고 있느냐? 권자가 갖고 있는 거죠. 등기권자가 갖고 있어서 1순위 은행권은 은행에서 이 등기 필증을 갖고 있어요. 그럼 이걸 말소를 하려면 이제 그 말소가 되면 그 권리를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 말소하는 사람의 그 인감이라든지 등기 필증이라든지 초본이라든지 그다음에 인감 도장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거든요. 말소하기 위해서는. 그러면은 은행에서는 그 등기 필증을 갖고 있고 은행이 그 근저당권자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말소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은행 자체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말소 비용만 뭐 한 4만 5천 원이나 5만 원만 주면 1순위 그 되어 있는 근저당권은 자치은행에서 말소를 해주거든요. 그럼 두 번째에 있는 개인 근저당 말소는 이거는 이제 본인이 하면 좋은데 믿지를 못하는 거죠. 말소를 하겠다 해놓고 돈만 받아가고 말소를 안 하면 낭패가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말소를 하려면 말소 서류를 우리가 받고 줘야 되거든요. 그리고 또 매수인 쪽에서 이것을 말소를 해야지 정확하게 믿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. 그러려면 등기소 가서 말소하려면 말소 서류가 뭐뭐 들어가는지를 법무사나 변호사에 물어봐서 그 서류를 갖고 와야지만 그 잔금을 치르는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거든요. 예를 들어서 2순위 개인 근저당 말소를 하려면 그 2순위 개인 근저당 그 사람도 근저당 필증이 있습니다. 근저당 필증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안 가고 우리가 갈 거니까 우리한테 위임을 해줘야 되겠죠. 우리 말소하는 사람한테. 그럼 위임장 써줘야 되고 그 위임장에 대한 인감 첨부해야 되고 말소할 때 인감 들어가고 그 인감 두통. 그다음에 인감 첨부되니까 인감 도장 당연히 찍어야 되겠죠. 그러니까 인감 도장, 그다음에 초본, 신분증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이제 이거를 보고 이제 말소하는 서류가 다 준비됐을 때 잔금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. 근데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잔금하기 전에 이제 이 개인 근저당은 말소를 하는 게 좋죠. 그래야지만 이제 우리도 이제 뭐 잔금하면서 마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건데 보통 보면 이제 소유자하고 이제 부부지간이라든지 아니면 친인척 관계에 있을 때는 어떠한 문제 때문에 이제 이렇게 근저당 설정을 해놓을 수도 있어요. 해놓을 수도 있는데 이제 뭐 깊이 들어가면 이 근저당 했을 때 1억 5천이나 뭐 근저당 금액이 진짜 그 채무자 통장으로 입금이 됐는지 뭐 이런 것도 다 확인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다고 전제 조건을 했었을 때 이제 그거를 잔금하기 전에 좀 풀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것이 풀어진 걸 확인하고 잔금하는 게 좋고 만약에 풀어지지가 않았다 했을 때에는 말소 서류를 전부 다 본 상태에서 잔금을 치러야 되는 거거든요. 그래야지 나중에 이제 하자가 걸려서 넘어오진 않거든요. 보통 보면은 이제 이 소유자가 뭐 어떠한 대리점 같은 걸 하는 경우가 있어요. 뭐 음료수 대리점 아니면 화장품 대리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본사에서 물품을 받아가지고 소매나 도매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본사에다가 그 담보로 이 주택 같은 거를 설정을 해놓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담보 여력이 큰 거는 이제 공동담보로 잡혀 있는 것도 많죠. 집 하나 또 하나 뭐 상가 건물 이렇게 공동담보로 잡혀 있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것은 풀기가 힘들어요. 거기서 대리점에서 풀어주질 않죠. 본점에서 풀어주질 않는 거죠. 그러니까 거기에 근저당권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개인이냐 아니면 법인이냐 아니면 회사채냐 뭐 회사 이런 거냐에 따라 가지고 쉽게 풀 수 있는 근저당이 있고 쉽게 풀지 못하는 근저당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담보로 들어가는 거는 쉽게 풀지를 못하고 개인이 이제 혹시나 해서 이렇게 근저당 설정을 미리 해놓는 경우는 이제 쉽게 풀 수 있겠죠. 그리고 이제 부부지간이라 하더라도 그 소유권자하고 근저당권자하고 잘 친한 부부지간이라 하더라도 요거는 이제 정확하게 하려면 부부는 남남이라 생각하시면 돼요. 재산에서는 보면. 그리고 특히 더 남남일 수도 있어요. 더 싸우는 경우가 있을 때는 도저히 안 풀어주는 경우도 있죠. 그리고 근저당을
그러니까 개인이 근저당을 해놨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근저당을 해놨겠죠. 그러니까 그걸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. 만나서 어떠한 관계로 근저당을 설정을 했고 어떠한 조건이 있을 때 풀어줄 것이고 이거를 개인한테 딱 물어봐야 되는 거고. 그리고 우리 그 33회 우리 사무실에 이제 그 부동산 사무실 그 연수하러 오신 분은 이제 그걸 했더니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 은행의 근저당권이 채권채액으로 1억 7,200 얼마니까 뭐 나누기 120%하면 얼마고, 그 다음에 개인 채권도 1억 5천이니까 120% 잡았을 거니까 뭐 나누기 하면 얼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. 채권 최고 금액이 됐든 뭐였든 그걸 봐야 되는 거거든요. 중개사는 그냥 그 뭐 2억이 채권 최고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뭐 120% 나누기 해서 이렇게 계산할 게 아니라 무조건 채권 최고 금액으로 다 하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. 뭐 그거를 이렇게 조금 생각할 게 아니라 그래야지만 더 안전하게 되는 거고. 이게 지금 아파트나 그 빌라에서는 가장 이게 쉽게 사고 날 수 있는 중개 유형이거든요. 계약금이 일단 넘어가면 왜 그러냐면 하자는 3억 2천이고 매매 금액은 뭐 2억 5천이란 말이에요. 그러면은 계약금이 만약에 2,500이고 뭐 3천이고 넘어가면 일단 못 받는다 생각하면 이 건물에 이 아파트에다가 뭐 압류를 걸든지 뭘 해야 되는데 이미 선순위 1순위 근저당권 은행 근저당권 1억 7천, 2순위 개인 근저당권 1억 5천, 3억 2천이잖아요. 그러면 매매 금액 2억 5천을 넘어가기 때문에 내가 기지급한 계약금은 못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. 뭐 당연히 돌려주면 좋겠지만 뭐 못 받을 수가 있는 하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중개사님이 이제 에스크로우 제도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것이 하자가 풀릴 때 계약금을 지급한다라고 해서 중개사무실에서 돈을 계약금을 갖고 있어야 되죠. 갖고 있다가 이제 이것이 근저당권이 2순위 근저당권이 하자가 2순위 근저당권이 뭐 해제가 된든 뭐 말소가 된다든지 하면 그때 이제 계약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좋아요. 먼저 계약금을 지급하게 되면 끌려가게 되거든요. 거의 안 좋은 수가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. 집 사면서 전 재산을 갖고 움직이는 거잖아요. 뭐 그게 20억이 됐든 200억이 됐든 2억이 됐든 2천이 됐든지 간에 내 재산이 다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끝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하자가 있을 만한 것들은 미리미리 짚고 넘어가야 돼요. 이런 근저당 푸는 거에 대해서는. 뭐 다른 뭐 근저당 말고도 뭐 갑구에 있는 뭐 압류나 가압류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하자가 있는 물건은 제약 물건 있는 것은 어떻게 풀 것인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걸 잘 해서 나가야 돼. 그래서 계약 시점부터 계약금을 지급하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. 그것이 은연중에 많아요. 이런 것들이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은연중에 많거든요. 지금은 제가 이제 금액을 뭐 예를 들어서 뭐 2억 5천이다, 뭐 1순위 근저당이 1억 7천이고 2순위 개인이 1억 5천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것이 10배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큰 상가라든지 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단위가 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0억 40억 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데미지가 클 수가 있는 거거든요.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등기부 등본에 있는 이런 권리 분석 사항을 잘 해서 계약금을 지급하는 것도 똑똑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. 오늘은 이제 인천권 때문에 이제 내일 인천권으로 계약을 하러 가는데 그쪽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이제 해야 될 일인 거죠. 저는 여기 매수인 쪽이고 그쪽에 있는 매도인 쪽 부동산이니까 매도인 쪽 부동산에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풀어줘야 되는 거거든요. 우리는 이제 우리는 주장을 하는 거죠.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. 이제 그쪽 매도인 사무실에서 이거 근저당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저희가 이제 이해가 되고 수긍이 되면 그대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. 그냥 무심코 갔다가 뭐 하자 뭐 그거 잘 아는 사람이니까 뭐 이순이 개인 근저당 있는 거 잘 아는 사람이에요. 잘 아는 사람이니까 뭐 풀 거예요.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.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. 다 아는 사람이니까 1억 5천
근저당 설정해주고 2억 근저당 설정해주고 뭐 3억 근저당 설정해주는 거지. 생판 모르는 사람이면 근저당 설정해주겠어요? 그 근저당 설정할 때에는 뭔 관계가 있으니까 근저당 설정을 한 거겠죠. 무슨 관계가 있으니까. 조금이라도 돈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놓은 거니까 그거는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. 뭐 남편이다, 뭐 근저당한 사람이 뭐 남편이다, 뭐 와이프다, 뭐 아버지다, 동생이다, 뭐 때문에 이렇게 했다. 이거는 그 사람들 사정인 거고, 우리 매수인 쪽에 있는 부동산에서는 그거는 뭐 부부가 됐든 뭐 형제가 됐든 더 안 좋은 사이는 남보다 더 안 좋잖아요. 그래서 그거는 절대 그 말만 고지고대로 믿고 계약을 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. 저는 내일 가서 계약할 때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. 이거 1순위 은행 근저당은 그냥 은행에다 뭐 계좌번호 받아가지고 원금과 이자를 넣고 우리가 말소 비용만 보내주면 그 은행에서 이제 그 말소하는 거는 다 해주는 거니까 그거는 그렇게 많이 의심을 하지 않는데, 이런 개인 근저당은 그 사람이 말소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매수인 쪽에서 말소하는 쪽으로 가고 매매 잔금에서 그만큼을 공제하고 잔금을 치러야 된다는 거, 이거는 꼭 중요한 거거든요. 놓치면 안 되는 일이고, 그리고 또 특히 오늘 얘기한 것 중에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자가 있을 때 계약금을 미리 지급하면 안 된다는 거. 다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말을 듣고 확실하게 서류를 다 확인하고 계약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거. 그리고 그게 정 안 되면 그 계약금을 매도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쪽에 있는 중개사한테 맡겨놓고 있다가 이런 말소가 되고 하자가 다 풀렸을 때 계약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을 넣는다는 거.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.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내일 있을 일에 대해서 한번 오늘 미리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는 거고요. 앞으로도 이런 영상 찍어서 올릴 거예요. 왜냐면 재밌고 나 스스로도 공부가 되는 거고, 나 스스로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거든요. 그냥 내가 이 방송을 이렇게 올려놓는 게 뭐 이제 연습에서 2번째 되는 것 같은데, 이제 카메라 각도도 못 잡고 어디 시작하고 끝나는 것도 못하고 잘 인사도 잘 못하고 있었는데, 그냥 당분간은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 사무실에서 나 혼자 앉아서 퇴근 시간에 내일 할 일이 뭐고 오늘은 뭐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중요한 문제가 있었었고 이렇게 방송하다가,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그 중개사 시험에 많이 나오는 그 민법이라든지 뭐 공법, 공시법 이런 것들을 다 섞어서 이제 한번 강의해보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민법, 공법, 뭐 등기법 각각 교수님들한테 배우는데 이게 현실에서는 이게 다 이렇게 어우러져 있거든요. 민법은 민법, 뭐 공시법은 공시법, 공법은 뭐 딱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현장에서는 다 엮여져 있어요. 공법과 공시법과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서 이제 그거를 강의를 하면 재밌어요. 근데 이제 그 동영상 강의나 일반 교수님들이 강의할 때는 민법 강의 교수님은 민법만 강의를 해야 되는 거고, 공시법 강의 교수님은 공시법만 강의를 하다 보니까 딱딱하고 재미가 없어요. 근데 이게 이제 공시법, 민법, 공법이 다 공인중개사법까지 다 어우러져서 얘기하면 엄청 재밌어요. 현장감도 있고. 근데 그렇게 하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들으면 아마 훨씬 더 재미있고 귀에 잘 들어올 거예요. 그리고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거에 조금 풀릴 거예요. 나중에 이제 이런 것도 하나씩 영상 찍어서 올리겠습니다. 이거는 또 오늘같이 이렇게 올리는 거는 이제 다 제 개인적인 주관 생각과 내가 다 옳다는 건 아니고요. 그냥 중개하다 보면, 부동산에서 중개하다 보면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일도 있고, 그리고 이렇게 좀 것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고, 나도 이걸 상기시키고 공부하고 깨우치고 하고자 이 영상을 올리는 거니까 그냥 이거 보시는 분들은 그냥 재밌게 봐줬으면 좋겠어요. 예, 감사합니다.